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 긍정평가 0.5%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4주 연속으로 60%대를 유지를 했거든요. 61.5%포인트. 큰 변화가 없죠. 대통령 예.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명 중에서 한 3명 정도. 임기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 보통 역대 대통령 보면 이맘때 이 정도 높은 지지율 나온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렇죠. 87년도 대선 이후에 이제 88년도부터 노태우 대통령부터 계속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발표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뭐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1%, 0.5%의 비율. 지금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 뭐 상승세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째 60%대네요. 그렇죠. 공공행진이 유지되고 있고 이 가장 큰 이유는 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테고 또 총선 효과도 적어도 뭐 한 달 정도는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최근에 지급되기 시작한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중도, 진보, 보수 이념을 넘어서서 일단 뭐 돈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 효과도 분명히 대통령 지지율에는 이 고공행진 유지되는 또 원인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 이제 거의 막 받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당분간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좀 긍정평가가 많을 것이다라고 소장님께서는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대체로 지금 60% 내외로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도 중요한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계속 뭐 한 1년 6개월여 가까이 거의 긍정과 부정이 붙어 있는 정도 지지율, 일직선 지지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68%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국민 여론이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긍정이 부정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렇게 유지되는 것 자체가 물론 뭐 긴급 재난금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간접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더 큰 효과는 역시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 그것도 국내의 평가를 떠나서 외국의 평가, 외신의 평가가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높여놓고 있는 건 그만큼 부정평가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이 조사도 그렇지만 다른 한 조사기관의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평가는 70%대도 있거든요. 예. 그 경우에는 이제 부정평가가 잘 못하고 있다가 20%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만큼 대통령의 긍정평가도 중요하지만 부정평가를 낮춰놨다라는 것,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좀 낮추었다라는 것,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전부터 총선의 결과에도 영향을 줬지만 지금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소장님의 예상이 맞을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 다음 주에 또 못 나오게 되는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부터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2주 동안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2주 연속 하락세 멈추고 0.3%포인트지만 상승을 하면서 44% 기록했습니다. 총선 압승 후에 52.6%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40% 초중반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총선 직후에 이제 일종의 반짝 효과죠. 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또 총선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여 이제 지나고 있는데 그 사이 뭔가 좀 이 더불어민주당 내 꼭 더불어민주당은 아니고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당선인 관련된 논란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건 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지했지만 지지 강도가 아주 핵심 지지층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양정숙 당선인과 관련된 제명, 물론 또 이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 시시비비를 밝히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 관련된 논란이 반짝 50%대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거 너무 높은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여당이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40% 중후반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또 미래통합당입니다. 예. 미래통합당도 27.3% 지지율이 이제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 더불어민주당과는 꽤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빨리 이제 숙제가 주어지는 거죠. 보수 정당도 얼마나 빨리 지지율을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느냐도 미래통합당으로서는 큰 숙제일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총선에 참패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아주 많이 내려갈 것이다.
물론 다른 한 조사기관의 기관 조사에서는 상당히 내려간 결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20%도 깨졌었죠. 예. 미만으로 내려간 조사 결과도 있었죠. 예. 그런 만큼 이 샤이 보수가 더 늘어났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에 진 이유도 있죠. 졌구나 하면서 실망감 때문에 그 현상이 그대로 지지율에 반영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좀 한 달여가 다 되어 가는데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우왕좌왕한 모습. 특히 중요한 것이 당의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것조차 아직 결정이 안 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정작 이제 원내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당내의 반응을 봤더니 몇 가지 숙제가 있어요. 미래한국당하고도 이제 합당을 해야 되는 숙제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지금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원유철 의원하고 원유철 대표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대위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당내의 반응을 물어봤더니 당내의 반응 자체가 선뜻 하겠다는 또 아니에요. 또 많은 당선인인 초선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예. 이제 5월 30일이면 되는 건데, 이들의 반응도 굳이 뭐 또 외부인을 불러올 필요가 있냐.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좀 문제 해결을 빨리 못하고 또 갈팡질팡하는 모습 때문에 아직까지 당내 이 지지율도, 당내의 분위기상 지지율도 좀 답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연찬에서 좀 비대위 관련해서 결론이 나면은 그렇죠. 지지율도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당분간은 이 지지율에 아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으로서는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이후에 지지율이 과연 올라갈 것이냐. 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지층들이 볼 때는 지금 샤이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국민들이, 또 조사 응답자들은 무당층으로 가 있거든요. 예. 10.4%인 무당층에서 얼마만큼이나 미래통합당으로 옮겨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꾸만 김종인 하는 이유는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마법사,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런 만큼 이 김종인 카드를 사용할지 말지, 이 부분도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슈 넘겨보겠습니다. 그 앞서서 저희 잠깐 코로나19 이야기 해봤는데, 지금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19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이야기를 해서 좀 뜨거웠는데, 그래서 국민들 생각 어떤지 직접 물었습니다. 결과가 네. 어떻게 나왔는지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이제 고용 불안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회사가 이제는 도산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항공업계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예. 없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은 최대한 망하는 회사가 없도록 해서,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고용 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전국민 고용보험제 카드를 대통령이 일단은 3주년 기념연설에서 빼내 들었거든요. 예. 그 이전에도 논의는 되어 왔습니다. 단계적 추진을 하겠다가 34.2%, 전면적 도입이 29.1%.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당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고용도 불안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자, 이런 여론이 높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전면적 도입이 오차 범위 내에서 29.1%, 불필요하다가 20%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불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5명 중에 1명인데 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낸 쪽이 보수 성향의 좀 미래통합당 지지층이 많다고 볼 수 있다면, 그래도 대통령 지지층 중에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 상당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단계적 추진이냐 전면적 도입이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꺼내던 카드는 이렇게 하면서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예. 여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과연 국민들이 빨리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것을 좀 검토하고 천천히 체계적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은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차 범위 내에 더 많게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고려해서 정책이 추진되겠죠. 이게 단계적인 추진 그리고 전면적인 도입은 어쨌든 방법론적인 거지만은 긍정적으로 고용보험제 자체는 찬성 쪽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자, 이게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보시면은 단계적 추진도 그렇고 전면적 도입도 그렇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일단은 반기는 거잖아요. 예. 언제 되느냐의 시점을 놓고서 고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의 3주년 발언이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 추진과 전면적 도입만 놓고 보면은 6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그래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조사 결과인데 여기서 핵심은 이런 것일 거예요. 단계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건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전면적 도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는 분명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재원도 필요하죠. 과연 그럴 것이 있느냐. 지금 국가가 긴급 재난 지원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우리가 뭐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또 당장에 우리가 특수 고용직 또 프리랜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지역 건강보험을 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사실 다 내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 비용을 얼마나 책정을 해야 될지 또 들쭉날쭉 내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일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이 보험료를 산정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좀 차근차근 잘 준비됐을 때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국민의 또 지혜로운 판단이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논의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코로나19 여파로 정말 썰렁해진 곳 하면 대학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말 대학 등록금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등록금 반환해줘야 되냐, 감면해줘야 되냐라고 의견을 물었더니 정말 대부분이 반환해줘야 한다라고 네.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75.1%가 찬성을 했네요. 근데 이 질문을 냈을 때 반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나오긴 참 힘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응답 심리에는 본전 현상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아무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감염 재난이잖아요. 이게 있다 보니까 학교도 사실은 대비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75.1% 압도적으로 반환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이 그럼 어떡합니까? 대학도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고 시설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해야 되고 사실 교육 프로그램을 그러다 보니까 대학으로서도 참 이건 이 난감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의 원인 제공을 대학이 했다면 대학이 책임져야 될 일도 많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을 대학이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검토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좀 연구 장학금을 좀 풍부하게 학생들에게 다음 학기라도 좀 많이 지급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학교도 좀 더 학생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입장에서 2학기에는 등록금을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여론이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각 대학에서는 이제 대면에서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는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예. 앵커께서도 온라인 수업 받아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럼 있죠. 저도. 네. 예. 자, 우리 이슈 폴폴은 무료입니다만 예. 네. 대학에서 제공하는 수업은 또 학교에 등록금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작 온라인 수업을 받는데 생각보다 기대보다 수준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예상을 하고 미리부터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지 못했던 것이고 또 온라인 콘텐츠로 보는 내용과 직접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거는 훨씬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맞죠.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온라인 수업을 받아봤는데 좀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의 교수진들은 또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초중고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른데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 상당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 간극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금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여유 있는
교육 예산으로서 학생들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고 수백만 원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진지한 좀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슈 폴폴 함께 하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